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을 대비한 필기 대비반입니다. 오늘은 심리 측정 그리고 심리 평가의 이해 그 중에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사의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변인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검사 변인이라든가 또는 검사자 변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검사 실시와 결과를 다루는 마지막 파트로서 비밀 보장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상담 도중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이중적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검사 결과의 채점 내지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 행위와 비슷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하고 굉장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특히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거의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사실 타인에게 알려지면은 상당히 큰 그 다음 문제가 또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상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한다. 이거는 원칙이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가 또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내용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바로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하지만 아래에 나오는 4가지 정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밀 보장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것은 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런 거라면 감추서 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빨리 이걸 관계기관에 알린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법정증명병 같은 경우에는 확산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알림으로 해서 2차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살의 위험 같은 게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정폭력, 가정해체 이런 위험이 있음으로 어떤 범죄적인 사실이 발생함으로 해서 어떤 경우요? 그것은 감추될 문제가 아니죠. 빨리 이렇게 관계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것, 허용되는 것, 이런 경우 또 해줘야죠. 우리 이런 어떤 그 판결에 어떤 재판 과정에 증거물로 제출하라,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요구가 됐을 때는 우리는 또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4-5가지의 상황을 바로 비밀 보장의 원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거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계 중에 이중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 참 잘 나와요.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평소에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중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말 그대로 상담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내담자의 아버지가 상담자의 친구라든가 대학 동창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상담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중관계 중에서 보면은 3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해하고,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을 병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의 객관성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 오히려 상담을 좀 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 같은 서로 동의하에 병행해서 오히려 더 상담의 어떤 질적인 어떤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허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뭐 기출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얘기하는 도중에 내담자가 뭔가를 정보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무슨 주식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 해서 상담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게끔 챙기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사적으로 맺어져 가지고 상담 관계 외적으로 무슨 투자 자문 관계가 됐다. 이런 것은 이중적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1차 시험에 보면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성적 접촉, 성관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상담이 끝나고 뭐 보통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상관, 그건 뭐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문제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상담하는 기간 내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기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상담자의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상담자가 있는데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들어왔어요. 내담자로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꼈습니다. 상담자의 윤리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어떨 것 같아요? 어긋나요? 정답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어떤 뭐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상대방의 이성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담자가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뭐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 문장 하나만 갖고 상담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적 매력을 느낀 것뿐이다. 뭐 이런 것은 상담자 윤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약간 함정을 파놓은 듯한 그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에 검사 채점 및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개인 또는 집단 검사 결과 발표에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상담하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주 상담 윤리에 크게 어긋나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검사 상황이나 피검사자의 규준 적합성으로 인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지의 어떤 그런 만능이 아니라 검사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줌으로 해서 이 피검자 내지는 수검자가 지나치게 검사 결과에 의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검사 결과를 단순하게 그 나오 있는 그 수치라든가 그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된 정보와 함께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5번에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결과에 수치만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등의 검사 결과가 잘못 통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지 결과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숫자로만 얘기하지 마라. 숫자로만 이야기하지 마라.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범위로서 설명하라. 이 이야기 뭐냐면 숫자가 주는 어떤 그런 확정적 의미가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홀랜드의 흥미 유형에 관한 걸 합시다. 우리가 뭐 보통 리아색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무슨 리얼리티 현실형과 인베스티게이션 무슨 탐구형 이 두 가지가 그 현실형이 있고요. 내담자의 현실형이 있는데 현실형이 예를 들면 뭐 65점, 그럼 탐구형이 64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거 숫자만 갖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간에 현실형이 탐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의 현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65점과 64점은 점수로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65점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내담자가 탐구형보다는 현실형이 월등히 높으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인 점수의 어떤 그런 그 범위를 봐서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이 내담자는 현실형의 흥미도 있고 또 탐구형의
어떤 흥미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서의 현실형과 탐구형의 흥미 유형을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숫자만으로 얘기하지 말고 범위로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겠고, 그 다음 또 그런 결과가 제3자에게 잠고 통보가 된다거나 어떤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노출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실시와 해석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챕터 3으로 가겠습니다. 개별 검사 도구의 이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검사지의 종류라든가 검사지의 의미, 또 평가, 또는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변인에 관한 것들, 척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러한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다 이제 안다고 보고서 이제 우리가 평소 상담 장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별적인 검사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능 검사라든가, 또는 성격 검사라든가, 흥미 검사라든가, 태도 검사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검사지를, 또 투사자 검사라든가 이런 까지 해서 하나하나 개별 검사,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한 검사지의 개별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챕터 3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능 검사입니다. 인텔리전트, 우리가 보통 IQ라고 하는 거 있죠. 인텔리전트 퀘이선트라고 하는 IQ에 관련된 그러한 지능 검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지능 검사지는 지능이란 대체 뭔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지능의 범위, 또 지능의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이 지능이냐, 또 어떻게 뭘 봐야 그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타당도의 문제겠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시 논쟁 중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의 의미는, 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아직까지 지능의 정의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그리고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학자든 어떤 이론에 따르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진리 혹은 사실의 관점으로부터 훌륭한 반응력이라든가 참조력,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추상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한 것, 또는 그 학습 능력, 또는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한 반복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럼 4번에 보면 생활에서 비교적 새로운 장면에 대한 적응 능력, 어떤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까지 다 지능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능력과 소유하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지능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자극들의 복잡성의 효과들을 한데 모아서 행동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생물학적인 기제까지도 다 우리는 지능으로 봅니다. 그다음 8번에 보면 능력을 획득하는 능력, 또는 경험에 의한 학습 능력, 또는 이해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어떤 지능의 본질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지금 종류가 거의 9가지로 제가 나열했는데요. 이만큼 지능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한마디로 지능이 뭐다 말하기에는 힘들다는 의미를 우리가 또 반어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면 향상학습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도 다루었던 문제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햄몬이라는 사람은 지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 검사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비네라고 하는 분. 이 비네라고 하는 분은 지능이란, 여러분 줄 한번 끄세요. 비네의 어떤 4가지 개념인데요.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고 잘 추리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 능력으로서 그 구성 요소는 바로 판단력,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비네가 언급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내용도 참고하시고, 특히 또 이름도 듣고 손다이크의 또 지능에 대한 능력 유형을 좀 살펴봅시다. 추상적, 언어적 능력과 실용적 지능, 사회적 지능
등의 특수 능력으로 분류했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우리가 비내의 어떤 검사지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웩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웩슬러 검사지가 유명하죠. 이분이 말하기를 지능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과 관련해서는 양가로 7분에 나오는 카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카텔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지능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청년 지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억력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까지 굉장히 어떤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능,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적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갖게 된 원래의 어떤 그러한 지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유동적 지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기억력이 쇠퇴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유동적 지능은 뭐 보통 뭐 한 20대에 가장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렇게 어떤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지능이고요.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지능은 뭐냐면 크리스탈라이징, 살아가면서 점점점 결정이 된다. 더욱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 축적이 돼야만 만들어지는 지능들 있죠. 보통 우리가 노인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크리스탈라이징 지능이라고 하는 것, 결정적 지능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환하게 빛나게 되는 이러한 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유동적 지능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결정적 지능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텔의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가드너의 9가지, 우리가 보통 다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있죠, 그죠? 이것도 뭐 15년도에 문제가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드너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능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맞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지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9가지로 얘기될 만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능검사의 목적은 일단 개인의 지적 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거기서 거기에 맞는 어떤 학습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지적 또는 뭐 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합니다. 내가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적 손상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얼마만큼 지적 손상이 당했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지능 검사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4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기술적 뇌 손상 유무라든가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기능의 저하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 다치게 되면 안타깝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적 수준밖에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바로 그럴 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우리가 표준화된 이러한 지능 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 관련된 이론으로서 요인 이론으로 스피어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은 한 개의 일반 요인 그리고 여러 개의 특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제너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고르게 관여하는 일반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어떤 특별한 역량이나 특출한 어떤 영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지적 활동을 하는데 늘 이렇게 같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지능이 있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 또 수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56개의 지능검사 결과를 요인 분석한 결과 7가지 기초 정신 능력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7가지 기초 정신 능력은
그 나오는 것처럼 뭐 언어, 이해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언어 유창성, 그 다음에 지각 속도와 기억력이라고 하는 7가지로 나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또 길포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길포트라는 분은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차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총 5가지로 시각적, 청각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이라고 했고요. 또 산출적 차원에서는 단위, 유목, 관계, 체계, 변환, 함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평가,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기억 파지에 있어서는 뭐 기억 장치 합주고, 그다음 기억 저장 인지라고 하는 세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 산출,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막 돌려서 숫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길포드의 그 세 가지 차원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을 텐데요. 뭐 그 하나하나가 뭐냐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지능의 요소를 세 차원으로 구분했다. 누가? 길포드가.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냐. 위계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뭐 영어로 하면 하이라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능과 아래에 있는 지능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그 카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위에 있는 지능은 일반적으로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좀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오는 것은 유동성 지능이고 나중에 오는 것은 결정적 지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2015년도에도 시험에 나왔던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 뭐 9가지가 나옵니다. 참 언어적 지능부터 마지막 실존 지능까지가 있는데 꼭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지능의 원론적인 내용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이 바로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입니다. 교재 184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탠버그는 지능을 요인별로 구분을 해서 성분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 마지막으로 명락적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찬찬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성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능을 원초적으로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상위, 수행, 지식 또 3가지의 하위 차원의 3가지가 있고요. 이러한 성분적 요소는 분석적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이 성분적 요소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뭐 수학적인 머리가 좀 뛰어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성분적 요소가 굉장히 그 지능의 내용에서 질적으로 그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생소한 과제를 통찰력 있게 다룰 줄 아는 것처럼 창의력이 높은 사람 이 경험적 요소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경험적 요소의 지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요소예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즉 현실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지능 검사로 측정한 지능 지수나 학업 성적과는 무관한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뭐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가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한다든가 이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든 잘 적응하는 사람은 이 맥락 요소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보통 임기응변에 강하고 상황에 잘 대처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수학적인 머리라든가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지능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하는 그러한 현장 중심의 인물이 많겠죠. 바로 이러한 분들의 경우는 맥락적 요소적인 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까요? 스탠버그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능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스탠포드 앤 비넷 검사지,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IQ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퀘스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탄생하게 된 아주 유명한 검사지인데요. 원래 이게 비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몽이라는 사람과 1905년도 프랑스 사람이죠. 1905년도에 그 유명한 1905 척도라고 하는 지능검사지를 만들게 돼요. 이 지능검사지가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가 이 비넷 교수랑 다시 만나서 좀 새로운 의미의 검사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탠포드 앤 비넷 검사지입니다. 한동안
모든 지능검사의 아버지 같은, 그야말로 최고의 표준검사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검사지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비네와 시몬이 1905년 척도를 만들었고, 이 검사지는 정상이냐 정신지체냐 하는 아동을 감별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실용적인 지능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와 같이 1916년도에 또 만들어서 나온 것이 바로 스탠포드 비네 검사지고요. 비율 IQ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편차 IQ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율 IQ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냥 비율 IQ라는 게 뭔지 그냥 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 IQ를 사용을 해서 그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면은 IQ라고 하는 것, 인텔리전트 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IQ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약식으로 만들어진 공식은 MA를 CA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IQ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가 아주 오랜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왔던 그런 지능 검사지였고요. 뭐 최근에는 웩슬러 검사지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용이든 성인용이든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웩슬러 지능 검사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